몇 가지 얘기할 사항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약간의 일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직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윈벅스 구현하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정됐던 숙제 진도보다 약간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숙제 제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10월 19일이 아니라 요거를 그 다음번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숙제 제출 일정은 바뀌고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는 숙제 밑으로 내려가면 숙제가 지금 숙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저기 1번 쪽으로 보면 여기 7문제가 있죠. 7문제가 있는데 자, 요것만 제출하면 돼요. 요것만 1번만 제출해서 10월 20일 목요일까지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2번과 3번 요 두 문제는 내가 이제 테이크홈으로 돌릴게요. 테이크홈 미드텀으로 돌릴 거고 이 테이크홈 미드텀 이 문제에 약간 추가하거나 약간 변형이 더 있을 예정이고 테이크홈 미드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도 19일 정도까지는 해서 렉처 노트 3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렉처 노트 3 혹시 빠듯하게 되는 상황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30분 못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녹화 강의를 해서 보강해서 렉처 노트 3까지는 19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 두 문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프리즈 프라이어 개념이 이제 렉처 노트 4에서부터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2번과 3번 숙제는 이제 테이크홈 미드텀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면 그렇게 1번에 해당하는 7문제만 이제 10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일주일 후까지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도 TA 오피스 아워가 비대면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오피스 아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그리고 숙제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 비대면 TA 오피스 아워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하지만 다음 주에는 숙제 제출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니 그날은 TA 오피스 아워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요 19일 10월 19일에 역시 TA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할게요. 혹시라도 숙제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룰 윈벅스나 잭스 설치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TA 오피스 아워에 질문하도록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숙제 중간고사는 미드텀으로 테이크홈 미드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니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5시부터 여러분 숙제 1번 제출은 수업 시작 전 3시 30분까지 내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도 오후 5시부터 테이크홈 미드텀을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출일은 변함없이 시험일 자체는 28일인데 제출일은 내가 하루 정도 더 뒤로 미룰 테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면 26일이죠. 26일 화요일에는
렉처 노트 4를 조금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QA 세션을 할 거예요. QA 세션에서는 테이크홈 미드텀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면 질문해도 되고,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말 그대로 테이크홈이잖아요. 예. 테이크홈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동원해서 단 뭐 이제 테이크홈 시험이 나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테이크홈 시험의 원칙은 여러분의 다른 클래스메이트랑 얘기해서도 안 되고, 시험에 관해서 TA에 관해서 TA랑 얘기해도 안 되고, 예. 당연히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오타가 있으면 질문해도 되지만, 그 외의 사항은 질문하지 말고, 그 대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시간을 갖고 숙제처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테이크홈 미드텀의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숙제와 비슷한 패턴의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같은 관련한 당연히 뭐 이렇게 종이와 연필로 설명하고 그런 이제 절차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혹시 그 숙제 1번에 관한 그 기한 또는 그 테이크홈 미드텀에 관한 기한 뭐 이런 거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해요. 테이크홈 미드텀 자체는 28일이에요. 이게 테이크홈 중간고사, 테이크홈 미드텀. 다만 제출일은 내가 하루 뒤 정도까지는 이제 미룰 테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8일은 테이크홈 미드텀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 자체는 21일 오후 5시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간 정도의 시간, 일주일 이상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테이크홈 미드텀을 해보도록 하고, 아마도 시험 범위는 우리 그 렉처 노트 1, 2, 3 그리고 4에 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21일 또는 뭐 27일까지 나가는 범위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할 거라는 거. 뭐 추가 질문 있나요? 일정에 관한 질문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About Stat 404에서 이제 우리 처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기본적인 그 절차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bout Stat 404를 보면, 자, 그럼 거기 시험 관련한 한참 내려가면, 예, 그러면 거기 코र्स 이밸리에이션이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기했듯이 이 노란색 펜이 아직 우리가 설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노란색 펜 그것만 다시 예. 여러분 일단 좀 보이나요? 예, 이게 지금 이게 그 블랙보드가 이 PDF 연동하는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 펜이 잠깐만요. 예, 노란색 펜을 추가하고요. 예, 색깔 노란색으로 예, 좀 바꾸고요.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럼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그 수업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숙제 2번 40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60점이고, 테이크홈 미드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파이널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혹시라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추가적으로 자기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20점 만점에 추가적인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인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만점을 받게 되면 20점이라는 거고, 단순히 미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점수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요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미니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크홈 미드텀 중에는 옵셔널한 문제로, 만약 그 미니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 또 어떤 뭐 참고 문헌 같은 게 있는지를 얘기하라라는 정도의
옵셔널한 뭐 추가적인 문항도 있을 테니 뭐 참고하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뭐꼭 다 할 필요가 없고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점수 사항들은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에 요 해당 점수 이상이면 그 해당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숙제 40점과 시험 60점만으로도 충분히 이 해당하는 이 커트라인을 그대로 다 도달할 수 있을 테니 뭐 참고하도록 하고 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떤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설명하면 되고요. 이전에 학생들이 진행했던 미니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주제를 정해야 할지 감을 잡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뭐죠? 그게 이제 약간 패턴이 좀 다르긴 한데, 작년에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게 점수의 배점이 약간씩 좀 다르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막무가내로 막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관련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추가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찾아서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관련한 참고 논문을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 나름 리프로듀스 해보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뭘 더 해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베이지안 그 통계 입문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는 이 기껏해야 아주 그 맛배기라고요. 그 맛배기를 배운다고 해서 뭐 거창한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창한 걸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학생들이, 예년에 보면, 뭐 관련했던 뭐 좋은 주제들을 많이 발표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내가 기존에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갑작스러질 분에 보죠. 예전에 진행했던 수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전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찾아보죠.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예전 미니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러니까 참고했던 예전 학생들이 참고했던 논문들을 좀 어떤 논문들이 있었는지 뭐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한 논문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학생들이 발표했던 이제 참고했던 논문들을 좀 보여줄게요. 예. 논문이 보이나요? 예. 이 논문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배구 경기에서 그 점수 예측하고 이러는 건데 잭스를 이용해서 잭스 코드가 다행히 이 논문에는 이제 잭스 코드가 함께 첨부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데이터를 분석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물론 논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죠. 그런데 이제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게 배구 자료를 분석했으니까 나는
우리나라 배구 자료를 분석해야지 뭐 이런 학생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요런 배구 자료를 이제 그 분석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한 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학생 그 발표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학생 이름 보여주면 안 되지만 요게 그 학생이 만든 그 예를 들어서 그 발표 슬라이드예요. 뭐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보이죠? 한국도로공사, 뭐 GS칼텍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그대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 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런 거 한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이 논문 자체는 좀 어렵긴 한데 요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본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Informed Bayesian t-test 이래가지고 이 베이지안 t-test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해보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 미니 프로젝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론 무턱대고 뭐 막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겨우 베이지안 통계에 맛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복잡한 내용의 그런 그 논문들을 살펴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 그러니까 패턴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논문을 하나 선택해서 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만약 요즘 논문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reproducibility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래서 많이 응용되어 있는 논문들은 거기 이제 참고하는 코드 같은 걸 이제 첨부해요. 특히 이제 그 베이지안 그 응용 논문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직접 R로 코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잭스나 벅스 코드들을 이렇게 첨부해요.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좀 이해하고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거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그냥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제들 말고 내가 뭐 꼭 이제 내가 다른 분야에 있어요. 다른 탁과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 과에서 응용되는 논문인데 베이지안 분석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걸 발표해도 되지만 다만 그것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 뭐 저기 딥러닝 뭐 이런 논문을 막 갖고 와가지고 AI 이런 논문을 갖고 와서 저 미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수업 취지랑 좀 안 맞아요. 우리 수업 시간은 그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여러 뭐 3, 4학년쯤 되면 여러 과목을 듣다 보면 막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 막 비슷하게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프로젝트를 여기 프로젝트 쓰고 막 이러는데 난 그런 건 원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20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시험이나 숙제처럼 만점을 받았을 때 20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다 평가하겠죠. 추가적으로 미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보고서랑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라갈 수 있다면 미니 프로젝트를 하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 더 관심이 있으면 관련한 뭐 그런 그 논문들에 관해서도 얘기할게요. 뭐 그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예,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뭐 학부 수준에서 논문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할게요. 자, 그럼 예, 이게 뭐 간단한 페이지 하나만 열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논문들 찾기 좋은 사이트라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군요. 예. 그 막연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가. 예. 첫 번째로 여러 가지 통계 저널이 있는데 그 통계 저널을 우리가 막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학부생들도 좀 조금은 그냥 덜 어렵게 읽을 수 있는 저널이 이거예요. 아까 봤던 보통 우리가 American Statistician이라고 얘기하는 The American
이런 저널이 있어요. 예. 이런 저널이 굉장히 읽기 쉬운 저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저널이에요. 아까 봤던 그 논문들이 이제 저런 저널에 있고, 그런데 논문을 찾기 좋은 사이트 같은 곳이 있느냐? 저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예, 대답할 수가 없는 이상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해당 저널들은 각 저널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저널로 구독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저널에 가면 되죠. 예. 그래서 논문은 찾기 좋은 사이트 같은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고요. 예. 다음,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런 저널들을 모아놓은 저널 자체 이런 웹사이트는 있어요. 그래서 JSTOR.org라는 이 저널에 가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저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일이 개인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를 해당 저널을 구독해야 돼. 해당 예를 들어 JSTOR.org 같은 그런 사이트에도 구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교과서, 우리 스프링어 이 교과서를 학교 IP 어드레스나 또는 와이파이 캠퍼스에서 들어갔을 때 학교로 통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JSTOR.org도 학교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마 학교하고 이 웹사이트 간에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운로드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merican Statistician 쪽에서 내가 저널을 찾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는 저널에 들어가면 만약 학교가 그 특정한 저널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출판된 논문들과의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그러면 해당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논문 찾기 좋은 사이트 같은 곳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구독료를 내고 돈을 내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구글로 설치해가지고 해당 논문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울걸요. 예를 들어서 그럼 American Statistician이라는 저널에 한번 가볼까요? 구글에 가서 구글 웹사이트를 열고 그 다음에 구글에 가서 예를 들어서 American Statistician이라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화면 공유가 돼야 돼요 지금. 자, 화면 공유를 내가 안 했군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하면 자 그럼 보이죠?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The American Statistician 볼륨 75죠. 여기 클릭하면 자, 해당 저널은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이 오른쪽에 ASA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통계학회에서 출판되는 저널이에요. 그런데 이 저널이 예를 들어 테일러 프랜시스라는 출판사랑 계약이 맺어 있어서 여기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죠. 가장 최근의 논문 여기 나오죠. 옆에 이 논문 클릭해 보면 이 논문이 Bayesian Spatial Analysis를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읽고 싶다,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저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나는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IP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저 논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집에서는 다운로드 받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저것은 뭐냐면 해당 테일러 앤 프랜시스 저 출판사하고 이 해당 저널 아메리칸 스태티스티션과 학교하고 컨트랙트가 맺어져 있어서 그래서 논문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저런 논문이 있네요. 저 논문 자체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논문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게 뭐 저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답이 됐나요? 예. 물론 이 American Statistician이라는 저널 말고도 저널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학부 수준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그나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논문들은 예, American Statistician 정도 레벨에 있는 논문들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3, 4학년들 되기 때문에 뭐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저널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아직 우리 수업에서 아직 학부 수준에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 여기 더 이상 그거에 관해서 질문은 없죠. 예. 기본적으로 얘기하지만 미니 프로젝트를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숙제하고 시험만 봐도 100점을 뭐 물론 만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10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숙제하고 시험이 따라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니 프로젝트로 돌아가려고 하면 숙제나 시험에서 점수를 받기 어려웠으면 미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점수를 좋은 미니 프로젝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숙제나 시험이 이게 뭐 종이나 연필로 직접 푸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분석하고 뭐 간단히 컴퓨터 돌리고 이런 건데 그거가 좀 나한테 힘들게 느껴진다면 미니 프로젝트 역시도 뭐 쉽지는 않을걸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점수 배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 테이크홈 그 시험이 이제 출제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거나 할게요. 질문이 없죠. 이제 자, 첫 번째로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다만 3시 30분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숙제는 1번에 있는 그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7문제만 해서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강의 노트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윈벅스를 통해서 그 적합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은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통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깁 샘플러가 되고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직접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그로부터 근사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확률 계산들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포인트였고, 그리고 직접 R로 코딩을 하는 대신 물론 많은 학생들이 통계 계산 방법을 수강했기 때문에 R 코딩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안적으로는 쉽게 잭스나 벅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베이지안의 응용 논문들은 잭스나 벅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라는 거.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베타 바이노멀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후 분포에 대한 추론을 한 후에 우리가 프리딕션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장 Y라는 다음 future observ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률 분포를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정확한 계산은 베타 바이노미알의 복잡한 형태의 감마와 여러 가지 형태의 감마 분포, 감마에 대한 함수와 그런 것의 형태로 설명이 되지만 이걸 우리 만약 y 틸다 기분 y를 추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당하는 요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합성법, method of composition이었는데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윈벅스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 윈벅스 코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확률 변수들, 랜덤한 것들은 모두 물결을 사용해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우리가 화살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future observation, y 틸다에 관한 y가 주어졌을 때의 이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결국 y 틸다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놔야죠. y 틸다라는 것이 y 틸다가 바이노미얼 m 세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타는 사후 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서 추출되는 모든 확률적인 변수들의 값이 사후 분포에 관련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틸다라는 future observation이 우리가 d 바이노미얼 m 세타라고, 즉 바이노미얼 m 세타라고 지정을 했지만 우리가 프리딕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세타에 관한 포스테리어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추출해서 해당하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윈벅스 코드를 다시 돌아가서 윈벅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최은 학생이 질문을 했지만 최은 학생이 열심히 우리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 진행에 아주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인터랙티브한 수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얘기했지만 PDF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PDF에 나와 있는 걸 카피해서 텍스트로 읽게 되는 경우는 약간의 오류가 생기고 얘기했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R 코드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요 코드가 돼요. 자, 그런데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로 new 파일 new로 해서 윈벅스 화면에서 이 파일에 new로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여기 우리가 이미 윈벅스 코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파일에 가서 오픈 해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윈벅스 파일을 만들어 놨다면 해당하는 윈벅스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얘기했지만 윈벅스 코드들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확장자가 ODC로 끝나는 그런 파일들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lecture 3 pridi.odc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봤던 R 코드에 있었던 그 슬라이드 18번 슬라이드에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걸 윈벅스 상에서 저장하면 .odc 파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는 안 되냐?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불러드릴 때 이런 식으로 윈벅스에서 이해하게 불러드리려면 .odc로 저장해 놓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봤듯이 파일에서 new로 가서 여기다 그냥 해당하는 텍스트 파일을 붙여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하나 더 이전 시간에 봤던 것보다 하나 더 라인이 추가되어 있죠. 요거 지금 future binomial을 predict 하는 과정이 지금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 이건 관측값이지만 이거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었고 세타, 이거 모수지만 당연히 베이전에서 베타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y 틸다 역시 새로운 future observation이기 때문에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런데 y나 y 틸다나 모두 다 랜덤 베리어블로 이 모델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y는 관측값이죠. 따라서 요 데이터 스텝에 가면 y는 10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10이라는 고정된 값으로 이해하지만 모델 상황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의 목적은 y 틸다를 지금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추출하려고 해요. 따라서 이 y 틸다는 순수하게 관측되지 않은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y 틸다는 이니셜 하는 초기 값을 주는 그 스텝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구현을 해보죠. 자, 이제 시작할 때는 모델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모델 올라가서 스페시피케이션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체크 모델 클릭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syntactically correct 하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 가서 이제 데이터 스텝에 가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예요. 로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한다 그랬죠.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이 아무 문제 없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로드 이니트 하면 이니셜라이즈가 된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꼭.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베이지안 분석을 위해서는 깁 샘플링이란 걸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 단순한 모형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깁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봤듯이 그냥 해당하는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그냥 추출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깁 샘플링을 사용하는 거고, 깁 샘플링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꼭 초기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 초기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가서 그 깁 샘플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마크업 체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통계 계산 방법 시간에 마크업 체인 배웠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마크업 체인에서 다시 더 설명하겠지만, 마크업 체인을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값에서부터 마크업 체인을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크업 체인에서 이니셜 밸류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니셜 밸류를 설정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 이니셜 밸류를 설정하는 게 두 가지 옵션이에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니셜 밸류를 임의로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화면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리스트를 더블 클릭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load init라는 걸 클릭할 거거든요. 이미 이니셜라이즈 돼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아래쪽에 가면 gen init라는 게 있어요. 이니셜 밸류를 벅스가 안에서 이미 내장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즈를 벅스가 알아서 하게 할 수 있어요. 원리상으로는 마크업 체인을 생각하면 이게 마크업 체인이 결국 어떠한 특정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정상 분포로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정상 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깁 샘플링이 되는데, 원리상으로 생각하면 이니셜 밸류에 무관하게 깁 샘플러는 컨버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컨버지 하느냐가 초기 값에 디펜드 하게 돼요. 그래서 벅스가 그냥 알아서 generate initial value 하면 컨버지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벅스가 임의로 initial value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initial value를 지정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 깁 샘플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니셜 밸류를 직접 지정하고 로딩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자, 이제 다 모든 게 모델이 이니셜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샘플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확률 변수를 지정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일단 세타, 그 다음 set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probability도 이제 이게 이 맨 밑에 있는 probability는 실제로 95% confidence interval을 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prob이라고 쓰고요. prob, 요게 우리의 모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성하고 싶은 건 y tilde죠. 그래서 y tilde.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 자, 이제 모두 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죠. 모델로 가서 업데이트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00번 해보자. 아예 업데이트 1000이 디폴트인데 10,000번 해보죠. 업데이트 클릭하면 여러분 이터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있죠. 이 이터레이션이 뭐냐면 마크업 체인이 계속 이터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니셜 밸류 세타와 ytilda가 0.5와 10으로 주어진 다음에 이게 계속 계속 그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터레이트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인퍼런스에 가서, 또는 여기에 가서
자, 샘플 모니터 툴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심이 y 틸다에 있다라고 보죠. y 틸다 클릭하면 여기서 stat 클릭하면 그러면 이 값이 보이죠? y 틸다의 평균적인 값이 10.77이에요. 자, 그러면 10.77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future observation이 y 틸다라는 것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계산하면 given y가 관측된 하에서 y 틸다의 값이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10.774다라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y 틸다라는 것이 지금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값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average를 취하면 10.774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우리 코다라고 한번 눌러볼까요? 코다 여기 보면 샘플 모니터 툴에 밑에 보면 코다라는 버튼이 있어요. 코다라는 버튼이 뭐냐면 여기 내려가면요. y 틸다에 관한 값이죠. 1부터 만까지 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뒤쪽을 보면 자, 코다를 누르면 두 가지 화면이 떠요. 하나는 코다 인덱스라는 거고 그 뒤쪽 화면을 보면 여기 코다 for chain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자, 그러면 자,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마크업 체인이 지금 반복을 하면서 첫 번째는 6.0이라는 y 틸다 값을 이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0, 세 번째는 10.0 이런 값들이 계속 이 마크업 체인을 통해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인덱스가 있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면 9,700번 계속 이런 값들이 튀어나오죠. 이것들에 관한 average를 취하면 이제 그러면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윈벅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윈벅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요 코다라는 요걸 이제 사용했어요. 이제 언젠가 다시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마크업 체인 또는 깁 샘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코다가 convergence diagnostics and output analysis의 약자예요. 자, 질문이 뭐지? 코다가 직접 샘플이 뭐가 나왔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코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래도 있는 패키지예요. 이거 자체는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컨버전스 여기 컨버전스 다이어그노스틱스 and output analysis라는 그 약자예요. 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깁 샘플러로 지금 우리가 추출해낸 거잖아요. 보다 일반적으로는 MCMC,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서 추출해낸 샘플은 뭘 꼭 확인해야 되냐면 그것이 수렴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샘플을 뽑는 과정이 그냥 딱 뽑는 것이 아니라 마크업 체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그래서 그 마크업 체인이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이 경우에는 사후분포가 되는데 그 사후분포에 수렴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랜덤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최원 학생이 질문했듯이 마크업 체인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랜덤하고 인디펜던트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바라는 거는 랜덤 하면서 인디펜던트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크업 체인을 통해서 생성되는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또는 샘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로부터 추출된 샘플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크업 체인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마크업 체인을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낸 샘플이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로부터 나온 샘플인가 아닌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수렴 확인이 돼요. 컨버전스 다이어그노스틱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벅스뿐만 아니라 많은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샘플이 그것이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다라고 부르고, R 패키지 자체에도 코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자체는 MCMC를 돌린 샘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코다를 가지고 있고, 코다라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웃풋을 추출한 샘플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윈벅스에서는 코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출한 샘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추출한 샘플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하는 거죠.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다가 필요하고, 여기 있네요. R 패키지 안에 코다라는 패키지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코다를 클릭하면 우리가 추출한 이 벅스를 통해서 직접 추출한 샘플들의 값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샘플 모니터 툴에 그 값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샘플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트레이스 플롯을 봤었죠. 저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믹싱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BGR이라는 BGR 버튼을 클릭하면 이 경우에는 보이지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BGR 같은 통계량을 보거나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 해당 추출한 그 샘플들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중에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기능을 할 때 이 코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윈벅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릭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깁 샘플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지만 어느 틈에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는 걸, 편하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사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벅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만 지정해 주면 되냐면 likelihood가 뭐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뭐냐, 이것만 딱 지정해 주면 나머지는 윈벅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사후 분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응용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꼭 통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당연히 그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뭐 심리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뭐 이런 데서 이런 간단한 모형들을 적합할 때 이렇게 이 벅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더 모형을 조금 더 어드밴스도 돼 있지만 가능하다면 벅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이 MCMC 샘플러를 직접 내가 짜지 않아도 벅스의 도움으로 사후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계학과 3, 4학년들이 이제 우리들은 R 사용을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통계 계산 방법론에도 수업 듣고 하니 나는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윈벅스라는 또 다른 패키지를 하나 더 해서 거기서 이제 보이고 그걸 다시 어쨌거나 내가 나온 결과들을 다시 정리하려고 할 때는 R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R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R에서 그대로 모든 이런 비슷한 깁 샘플러나 MCMC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R 패키지들이 나와 있고, 예를 들자면 윈벅스하고 R 자체를 서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윈벅스와 R 상의 인터페이스를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R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 있듯이 R2 윈벅스라는 패키지가 있죠. 또는 윈도우 컴퓨터 말고도 맥 컴퓨터를 쓰는 경우에는 오픈벅스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2 오픈벅스를 사용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R과 윈벅스 또는 오픈벅스를 그대로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R에서
윈벅스를 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R에서 R2 윈벅스 패키지를 설치하면 해당 이 커맨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R 화면상에서 바로 윈벅스 화면을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R 화면에서 윈벅스 화면이 갑자기 떠오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R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JAX가 있는 거죠. 자, BUGS는 Bayesian Inference Using Kip Sampler인데 JAX는 여기 이제 이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Just another Kip Sampler예요. 예, 그렇죠. Just의 J, Another의 A, Gips의 G, Sampler의 S 해서 JAX라고 불러요. 뭐 어떤 사람들은 JAX라고도 부르긴 하죠. JAX예요. 그래서 JAX는 BUGS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윈벅스는 윈도우 화면에서 풀다운 메뉴로 클릭하지만 JAX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JAX는 바로 R 화면에서 그대로 커맨드를 그대로 치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전에 봤던 윈벅스와 같은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죠. 풀다운 메뉴 사용하는 그런 건 없지만 커맨드 라인으로 그대로 구성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윈벅스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클릭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R과 같은 라인으로 바로 작성하는 JAX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JAX는 여기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JAX를 설치할 수 있는데 JAX 홈페이지 거기 클릭해서 넘어가면 JAX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JAX 페이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JAX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요. 강의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JAX를 설치하고 나면 그냥 R에서 그냥 요 커맨드 라인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R에서 JAX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JAX나 윈벅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모델과 likelihood, 그 다음에 prior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다만 JAX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rjax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library rjax를 이제 당연히 rjax라는 패키지가 설치되면 그대로 요 커맨드 라인을 그대로 하면 이전과 같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R 화면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19페이지가 지금 library rjax예요. 자, 이건 그대로 R에서 그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R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런 값들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n과 y와 알파, 베타를 그대로 설정하면 되고 다만 이전에 봤던 그 윈벅스에서 사용했던 모델 구문을 이렇게 적당히 스트링으로 받아서 그걸 이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문 자체를 모델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은 이전에 봤던 거와 똑같은 거죠. likelihood가 있고 여기 prior를 그대로 설정해 주면 되고 요 모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모두 다 똑같아요. 이전에 봤던 윈벅스 코드랑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jax.model이라는 rjax에 있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이 코드를 그대로 R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차를 그대로 갖게 되면 여기 코다다 samples라는 내장 함수예요. rjax에 들어있는 이 내장 함수에 우리가 원하는 이 사후 분포의 사후 표본들이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19에 있는 R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번에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빨리 금방 계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 업데이트 모델 10,000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00번의 이터레이션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 한 번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코다다 샘플즈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결과를 받게 되면 이 포스트 샘플에는 이 원래의 모형에 있는 모수는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구문에서의 모수가 세타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이전에 봤던 세타의 트레이스 플롯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세타의 포스테리어 덴시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전에 봤던 여기 사후 평균을 보면 이게 0.58876이 되죠. 이게 잭스가 구현한 세타에 관한 사후 표본, 추출된 사후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윈벅스에 갔을 때 여기서 세타를 보면, 스태츠를 보면 이건 0.1078이네요. 이거 지금 데이터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같은 걸 보면, 자, 예전에 했던 거 우리가 다시 부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베타 바이노미얼을 보면 여기 구성에서 y가 12, n이 2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n이 20, y가 10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클릭 하는 거잖아요. 모델 가고 스페시피케이션 가서 똑같이 다시 시작해야죠. 책 모델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끝까지 컴파일하고 리스트하고 로드 이니트, 그다음 노드에 가서 세타, 셋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번 업데이트하고 똑같이 한 10,000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10,000번 업데이트 해보면 그러면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가서 세타를 보면 스태치 클릭하면 0.588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R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윈벅스를 사용하고 싶어. 그래도 괜찮고 나는 윈벅스 이렇게 클릭하고 그런 절차를 다 까먹었어. 나는 한 줄에 모든 걸 R처럼 하는 걸 원해. 그러면 요 라인을, 요 커맨드 라인을 그대로 전부 다 실행시키면 여기와 같이 사후 추론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벅스나 잭스를 통해서 이제 모든 기본적인 베이지안 추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있나요? 자, 잭스가 윈벅스를 똑같이 아래에서 돌린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좀 전에 봤잖아요. 잭스는 R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윈벅스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풀다운 메뉴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만 잭스를 R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rjax인데 거기 있듯이 꼭 우리가 r2jax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r2jax뿐만 아니라 rjax를 사용할 수도 있고 runjax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거는 rjax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이거 말고 라이브러리에 r2jax나 라이브러리에 runjax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해당하는 패키지에 따라서 이 구현하는 커맨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라이브러리 rjax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jax.model이라는 것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업데이트라는 커맨드와 coda.samples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지금 포스테리어 샘플을 추출하고 있는데 아마도 r2jax나 runjax를 사용했을 때는 그에 대응하는 내장 함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해당 패키지 설명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 통계학과 학생들은 rjax 사용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윈벅스 코드에서 데이터 넣을 때 y가 10이라고 지정해 주는데도 y도 모델에 세터 n 넣어서 뽑는 게 아닌 것인가요? N개 중에서 10개가 석세스했다고 지정을
지정해 줬어요. 예, 지정해 줬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 지우개가 여기 설정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n이 20, y가 12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얘는 데이터라고요. 윈벅스 코드에 봐도 여기서 y가 이렇게 이렇게 물결 무늬하면 이것이 랜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얘기했잖아. y는 12로 관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에 들어있다라고요. 지정을 해줬어요. 예. 얘기했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likelihood랑 prior를 쓰는 거란 얘기죠. likelihood는 데이터가 관측되기 전에는 여전히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y라는 것 자체가 바이노미얼 n 세타를 따른다라고 모델 안에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에 넣으면 모두 랜덤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여기 y는 10이라고 데이터 스텝에서 한 번 더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y는 추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이전에 다른 코드, 우리 저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던 다른 코드를 보면 여기서는 y 틸다, 세타가 모두 다 랜덤이죠. 그런데 y는 관측했어요. 그런데 y 틸다는 관측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한 것들은 추출하지 않죠. 관측하지 않은 것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를 사후 분포에서 추출하는 거고. 프라이어를 설정해 준다고 해서 프라이어에서 뽑는 게 아니라 포스테리어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추출한다라고요. 다만 이 예에서는 이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는 실제로 깁 샘플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후 분포 자체가 바로 세타 모수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를 추출할 때는 바로 깁 샘플러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뽑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우리가 세타에 관한 스태츠를 봤을 때 그럴 때 이 값이 1에서부터 10,000까지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샘플들을. 그런데 만약 실제로 깁 샘플러를 직접 적용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뽑게 되면 이 스타트하고 샘플이 내가 지금 사용한 이터레이션의 개수랑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값까지에 대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함에 있어서 그 값이 수렴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값에서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예제에서는 깁 샘플러 자체는 필요 없어요. 다만 사후 표본을 뽑을 때 그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정확하게는 사후 표본이 베타 분포가 되죠. 이 베타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뽑을 때 깁 샘플러에서 자동적으로 그 랜덤 넘버를 뽑아요.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 통계 계산 방법 시간에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거 배웠죠? 우리 여러분들 통계 계산 방법 기억하겠지만 베타 분포에서 리젝션 샘플링을 적용해가지고 베타 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뽑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윈벅스 내지는 벅스, 잭스에서 랜덤 넘버를 뽑을 때 리젝션 샘플링을 사용해요. 보다 정확하게는 리젝션 샘플링으로 랜덤 넘버를 뽑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리젝션 샘플링보다 하나 더 업데이트된, 어드밴스된, 정확하게는 어댑티브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뽑아요. 보통 우리가 ARS라고 얘기하는데 Adaptive Rejection Sampling. Rejection Sampling은 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가서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Rejection Sampling은 해당하는 확률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캔디데이트를 하나 생각하고 랜덤 넘버를 뽑는데 캔디데이트를 설정하는 거, 프로포저를 설정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포저를 설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Adaptive Rejection Sampl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학부에서는 우리 그냥 Rejection Sampling 정도의 기본만 배우니까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기억할 것은
잭스나 벅스의 기본 구동 엔진은 ARS다. Adaptive Rejection Sampling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깁 샘플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사후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뽑는 게 필요한데 그때 Adaptive Rejection Sampling 방법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뽑는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잭스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뽑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게 베타 바이노멀 모형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드디어 이제 베타 바이노멀을 이제 넘어섰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포화송 감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포화송 감마 말 그대로 포화송 분포인 거죠. 포화송 분포에서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y라는 것이 포화송 세타를 따르죠. 자, 그러면 포화송 분포는 어떤 거냐면 카운트 데이터를 적합하는 거죠. 포화송이라는 확률 변수 자체가 0, 1, 2, 3 하면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카운트 데이터를 적합하는 거예요. 자, 베타 바이노미알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1 또는 0일 때 베르누이였고 n번의 실행을 한다면 0부터 n까지의 유한계의 값을 뽑는 것이었지만 이제 발생하는 횟수 어떤 그 제한이 없다 그러면 발생하는 수는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여러분들 확률론 입문 시간에도 배우고 수리통계 시간에도 배우고 기초통계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카운트 데이터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분석할 때는 대표적으로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고 자, 저것이 포화송 확률 질량 함수 형태죠. y 팩토리얼분의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죠. 따라서 이 포화송 분포를 설명하는 데는 모수가 필요하고 모수 세타가 우리 rate라고 표현하죠. 즉 평균적인 발생의 비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1시간 동안 찾아오는 손님의 수, 1시간 또는 버스 정류장 또는 택시를 기다릴 때 1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택시의 수 이런 것들은 한 대도 안 올 수도 있고 한 대 올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이 올 수도 있죠. 뭐 물론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무한히 많이 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범위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이런 셀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포화송 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모수는 레이트 파라미터 세타가 되죠. 자,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세타를 추론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였냐면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되는 거죠. 자, 세타에 대한 사전 분포를 고려할 때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세타의 조건이란 건 0보다 크다라는 거 빼놓고는 없는 거죠. 세타는 발생하는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이 비율이 되기 때문에 세타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제한 조건밖에 없죠. 베타 바이노멀 모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해당하는 세타가 성공 확률이 됐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지만 포화송 모형으로 돌아오면 저 세타는 어떤 단위 시간, 단위 길이 동안에 발생하는 비율이라서 저것은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생각해야 되겠죠. 베타 분포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확률 분포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무한대 양수들을 모형화하는 대표적인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 분포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감마 분포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포화송 감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likelihood 또는 sampling 모델이 probability 모델이 포화송 세타 그리고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감마 분포일 때 우리가 그것을 포화송 감마 모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감마 분포 여러분들 이제 역시 확률론 입문이나 수리 통계 시간에 배웠던 감마 분포의 데피니션을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베타가 감마,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초모수를 갖는 확률 분포라면 확률 변수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감마의 알파분의 베타의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베타 세타가 되죠. 이제 likelihood와 prior가 설정이 되면 사후 분포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곱으로 설명하면 되죠.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곱해놓고 보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저거 세타에 관한 함수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 likelihood에 세타가 들어가는 텀은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가 되고 prior에서 세타의 텀에 보면 세타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베타 세타가 되죠. 따라서 저것들의 곱을 그대로 모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가 세타의 y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의 세타가 되기 때문에 저것은 감마 PDF의 형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의 사후 분포가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역시 똑같이 이 경우가 바로 conjugate prior의 형태가 되는 거죠. 즉 감마의 사전 분포를 사용했더니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감마 분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족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conjugate prior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conjugate prior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likelihood와 prior가 곱해지기 때문에 likelihood의 형태를 살펴보라 그랬죠. likelihood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걸 세타의 함수로만 이해하면 이건 2의 마이너스 세타의 y승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세타의 분포 함수라고 이해하면 마치 이것은 일종의 감마의 세타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y 플러스 1의 1과 같은 감마의 형태죠. 물론 이것이 아직 세타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에요. 단순히 이건 세타의 함수지만 우리가 conjugate prior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likelihood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감마이기 때문에 사전 분포도 감마 분포를 사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서 곱을 하면 정말 똑같은 형태의 감마 분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억할 것은 포화송 감마 모델에서의 conjugate prior는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likelihood를 보면 그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이유는 포화송 모형 자체가 우리가 렉처 노트 3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될 exponential family distribution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송 감마 모델에서의 conjugate prior가 그대로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포화송 감마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마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다시 얘기했듯이 숙제 1번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숙제 문제 자체도 1번 그 교재에 나오는 7문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녹화는